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냐고? 지금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전략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떨어지며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항상 과소평가해왔던 그가 단 48시간 만에 자신의 30년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을 했음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브래드쇼,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실에서 20년간 일해온 시니어 애널리스트입니다. 전투기, 방공체계, 지상 전력까지 모든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무기들? 그저 미국 기술의 복사판이거나 우리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했죠. K9 자주포? 괜찮은 복제품이지만 역시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이런 식으로 한국의 국방 산업을 평가해왔습니다. 지난 2차례 한국 방문에서도 그저 의례적인 시설 견학과 형식적인 회의만 했을 뿐 실제 무기 시스템을 가까이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저의 인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3월 중순 갑작스럽게 메일함에 한국 국방부로부터 온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합동 무기 시연회라. 처음엔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뻔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대개 미국에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한 쇼케이스거나 미국 기술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자리일 테니까요. 브래드쇼, 이번엔 너 가봐. 상관이 특별히 저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 비행기를 타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지난 10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을 다시 훑어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기술의 변형일 텐데 뭘 그리 신나하는지.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은 서울에서 간단한 브리핑만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각종 수치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에 대해 설명했지만 솔직히 저는 반쯤 졸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또 과장된 홍보겠지.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대충 훑어보았죠. 내일부터 실제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공군 기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의 말에 저는 그저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전화해 여기서 별건 없을 것 같아. 3일 후에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방위사업청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브래드쇼 씨, 혹시 KF-21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F-35의 저가형 복사본 아닌가요? 제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잠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자신감에 차 보였는지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죠. 기지에 도착하자 간단한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저희는 관제탑 근처의 특별 관람대로 안내되었습니다. 오전 10시 활주로는 조용했고 멀리 서쪽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부터 KF-21 보라매의 전술 기동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저는 서쪽 하늘에서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F-16이나 F-15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실루엣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게 KF-21인가요? 제가 옆에 있던 한국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자랑 보라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KF-21이 관람대 위로 낮게 지나가면서 엄청난 소음을 내뿜었지만 그 기동성과 유선형 설계는 분명 F-35와는 다른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체 후면의 배기구 설계와 날개 구조였습니다. 분명 스텔스 성능을 고려했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은 흔적이 역력했죠. 이 전투기는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건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엔진을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 기술입니다. 특히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시스템은 100% 한국 기술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한국을 기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만 여겨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KF-21은 이제 공중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상승, 급선회, 롤링 모든 동작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연이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와우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공군 기지를 떠나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국방 산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지를. 내일은 지상 전력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전화로 일정을 알려왔습니다. 기대되네요. 제 대답은 이제 진심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한국의 국방 기술에 대한 저의 인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게 될 K 흑표 전차는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강원도 철원의 기갑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KF-21의 놀라운 모습을 본 후라 기대감이 높아져 있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남아 있었습니다. 공군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지상군은 어떨까? 전차는 아무래도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세계 최고인데. 차량이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K 흑표 전차의 스펙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55톤급 중량, 1500마력 엔진, 120주포. 표면적으로는 나토 표준 전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브래드쇼 씨, 한국의 지상 전력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옆자리에 한국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K는 좋은 전차겠지만 결국 서방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변형일 테니까요. 저는 거리낌 없이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국 장교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라는 말만 남겼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넓은 개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다양한 지형을 재현해 놓은 모의 전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 깊은 도랑, 진흙 웅덩이, 바위투성이 지대까지. 실제 전투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 K 흑표 전차의 전술 기동 및 사격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세대의 K 흑표 전차가 언덕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그 위협적인 실루엣에 감탄했습니다. 매끄러운 각도로 디자인된 포탑, 낮은 차체 높이, 그리고 전면 장갑의 특이한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전면 장갑 디자인은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K의 전면 장갑은 다층 복합 반응형으로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정면에서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의 내성을 갖추고 있죠. 그때 첫 번째 K가 가파른 45도 경사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럼스도 어려워하는 각도였습니다. 놀랍게도 K는 거침없이 경사를 오르더니 정상에서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지금부터 K 흑표의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차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K의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은 차체 높이를 0에서 45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은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차체를 높여 깊은 도랑을 건널 수도 있죠. 그 설명을 증명하듯 K는 다시 차체를 최대로 높인 상태로 언덕을 내려와 앞에 있는 3m 폭의 도랑을 거뜬히 건넜습니다. 에이브럼스라면 우회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K가 진흙지대로 진입하더니 갑자기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포탄만 독립적으로 360도 회전하며 빠르게 여러 방향을 조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K의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차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포신을 완벽하게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차는 15도 이상 기울어진 비탈면에 있었지만 포신은 완벽하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태에서 표적을 향해 발사한 포탄이 1500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데요.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군 기갑 장교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어진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K가 40km의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포탑 안정화 시스템을 이용해 연속으로 3발의 포탄을 발사했는데 모두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이어서 점프 사격 능력 시연에서는 잠시 멈춰 포신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사격하는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사격을 가능케 하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K2의 KAPS 한국형 능동 방어 시스템도 살펴보시죠. 갑자기 관람석 측면에서 연막탄이 발사되었고 모의 대전차 미사일이 K2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순간 전차 포탑에서 작은 발사체가 튀어나와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미사일은 전차에 닿기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시스템은 미사일을 0.2초 만에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대응 발사체가 통합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연은 K2의 전자전 능력이었습니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 드론을 이용한 정찰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까지. K2는 단순한 화력 플랫폼이 아니라 복합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K2의 IBCS 통합 전투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아군 자산과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공군 자산, 드론, 다른 전차 부대까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죠. 시연이 끝나고 우리는 K2 내부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종석에 들어서자 마치 첨단 전투기 코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조이스틱 제어 장치, 그리고 놀랍게도 에어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전투 효율성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장교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 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포탄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장전하는 시스템은 발사 속도를 크게 높이고 승무원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K는 에이브럼스보다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상황에서 K2는 에이브럼스보다 교전 생존율이 약 15% 높았습니다. 특히 인원 손실률은 30% 이상 낮았죠. 훈련장을 떠나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갖는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K2는 단순히 좋은 전차가 아니라 몇몇 분야에서는 확실히 미국을 앞선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의 견학 내용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K 흑표는 현존하는 모든 전차 중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자동화와 인공지능 통합 측면에서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제 보고서의 톤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의구심과 약간의 무시는 이제 경외심과 초조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과소평가해왔던가. 셋째 날, 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공군 전술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대치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FA-50에 대해 저는 그냥 저가형 훈련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브래드쇼 씨, FA-50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차 안에서 한국 공군 소령이 물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의 경공격 버전이죠. 본격적인 전투기는 아니고 경제적 대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령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보게 되실 겁니다. 비행장에 도착하자 이전과 달리 상당히 붐비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과 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대표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수출 상담회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니까요. 특히 최근 미국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FA-52 가성비 최고의 경공격기로 평가받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관람석에 자리를 잡자 활주로 끝에서 4대의 FA-52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F-16의 작은 버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FA-50 골든 이글의 전술 비행 및 공격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4대가 동시에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이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모든 항공기가 이륙을 마치고 공중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은 블루 엔젤스나 선더버드 같은 특수 비행팀을 연상시켰죠. 저편대 조종사들은 특수 시범 비행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일반 전투 조종사들입니다. FA-50은 조종이 매우 직관적이고 안정적이라 복잡한 편대 비행도 상대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죠. 이어진 시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4대의 FA-52 동시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더니 지상의 4개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모든 폭탄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FA-50에 탑재된 한국형 정밀 타격 시스템입니다. 특히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원형 공산 오차가 3m 이내로 미국의 JDAM과 유사한 성능을 갖추고 있죠. 한국 공군 소령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도 FA-52 동급 최고의 비용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이 추진 중인 OAX 경공격기 사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FA-50은 이어서 공대공 미사일모의 발사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2대가 적기 역할을 하고 나머지 2대가 요격에 나서는 시나리오였는데 요격 FA-50은 AIM-9 사이드와인더와 유사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 신호를 보내며 완벽한 요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FA-50은 미국의 F-16과 같은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 버전인 FA-50 블라크 20은 AESA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폴란드가 최근 48대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NATO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FA-50이 갑자기 저고도로 내려와 관람석 바로 앞을 초속 250m의 속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의 폭음과 속도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에 달하며 구지까지 견딜 수 있는 기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F-16의 80% 성능을 절반의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FA-50은 4.5세대 전투기로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에서 저는 이집트 대표단이 특히 열성적으로 시연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집트 대표단이 특별히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네, 이집트가 FA-50을 최대 100대까지 구매하는 계약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36대를 도입하고 나중에 추가 구매하는 방식이죠. 와, 100대라니. 그건 정말 대규모 계약인데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 포함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이집트는 자국 내에서 70대 정도를 직접 생산할 계획이에요. 사실 이집트는 원래 중국 L-15 경공격기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FA-50으로 선회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FA-52 F-16과 70% 부품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였죠. 이집트는 이미 200대 이상의 F-16을 운용 중이라 정비와 훈련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무기는 러시아처럼 서방의 제재 위험이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죠. 시연이 끝난 후 저희는 지상에 착륙한 FA-50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작은 기체에 놀라운 양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FA-50에는 총 7개의 하드포인트가 있어 최대 4.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일반 폭탄, 로켓포드까지 다양한 무장이 가능하죠. 필리핀 공군 소속 조종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구형 F5를 타다가 FA-50으로 전환했는데 적응하는데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라 임무 수행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실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반군 진압 작전에 투입해 큰 성과를 거두었죠. 이어서 또 다른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기성품이 아니라 구매국의 요구에 맞게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버전은 해상 초계 능력을 강화했고 이라크 버전은 대테러 작전용 특수 센서를 추가했습니다. 폴란드에 제공되는 모델은 NATO 표준 무기 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였고요.
이집트 버전은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엔진 흡입구 설계와 특수 냉각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때 한 중동 국가의 공군 장성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미국에 F-16을 요청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FA-50은 우리에게 완벽한 대안이 될 것 같군요. 게다가 한국은 무기 판매의 정치적 조건을 덜 붙이니까요. 시연장을 떠나기 전 저는 FA-50의 운용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간당 운용 비용은 F-16의 약 60% 수준입니다. 부품 교체 주기도 길고 정비가 간편해 소규모 공군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죠. 이런 경제성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관계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현재 FA-50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공격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6개국에 200여 대가 수출되었고 향후 5년 내에 추가로 300대 이상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FA-50은 제가 생각했던 그저 그런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검증된 비용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경공격기였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온 군용기 시장에 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FA-50이 미국 전투기 시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측 안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중소형 전투기 시장에서는요. FA-50은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중위권 국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 문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FA-50은 미국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중소형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저는 내일 있을 마지막 시연 LSAM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아 그것 역시 제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술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로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군사기술 애호가로서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강원도 산간에 위치한 특수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분야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제 생각은 확고했죠. 한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아마 패트리어트나 THAAD의 단순 복제품일 거야. 차 안에서 한국 측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실 LSAM은 한국의 3중 미사일 방어체계의 최상위 계층입니다. 저고도는 천공 II가, 중고도는 MSAM이, 고고도는 LSAM이 담당하는 구조죠. 시험장에 도착하자 삼엄한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핸드폰은 물론 전자기기 일체를 보관함에 맡기고 특수 방문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정도의 보안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 시험장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관람석에서 바라본 시험장은 넓은 평지였고 원거리에 LSAM 발사대 2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이동식 레이더 시스템과 지휘 통제 차량이 보였습니다. LSAM의 주요 성능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사거리는 150km, 요격고도는 5060km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히트 투 킬이 투 킬 기술을 적용해 운동에너지만으로 표적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THAAD나 SM-3와 유사한 첨단 기술이죠.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로켓이 발사되었고 이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모사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미사일이 고도를 높여가자 LSAM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초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LSAM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은 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로 고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약 40초 후 하늘 높은 곳에서 번쩍이는 빛이 보였습니다. 표적 격추 성공했습니다. ADD 연구원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고해상도 추적 카메라가 포착한 요격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LSAM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충돌하는 순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두 개의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LSAM 시스템은 이를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초 간격으로 두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두 표적 모두 성공적으로 격추했습니다. 이것이 LSAM의 쌍둥이 요격탄 능력입니다. 북한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죠.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미국 미사일 방어국 MDA 소속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갔어.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LSAM 시스템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사대는 예상보다 컴팩트했고 모든 장비가 이동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돌아보며 또 다른 흥미로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장비였습니다. 저것은 LSAM 요격 미사일의 콜드 런치 시스템입니다. 발사관 내에서 미사일이 직접 점화하지 않고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일단 발사관 밖으로 밀어낸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이죠. 이것은 러시아의 S-400 시스템과 유사한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의 THAAD는 핫 런치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콜드 런치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체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표준 TBM 궤도의 경우 초기 탐지 후 요격 결정까지 690초 이내입니다. 이는 THAAD와 비슷한 수준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모든 구성품이 한국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떠나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성형 전력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은 미사일 방어국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드쇼,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 LSAM의 일부 기능은 우리 THAAD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기술적 경쟁자로 봐야 할 것 같아. 서울 시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는 이번 방문 동안 만났던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미래도시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브래드쇼 씨,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인상이 이전과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4일간 제가 본 것들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 K, 흑표 전차의 놀라운 유연성, FA-50의 글로벌 시장 개척, 그리고 LSAM의 첨단 기술력.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방위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보입니다. 한국 관계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정부 차원에서 국방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특히 미사일 방어나 스텔스 기술 같은 분야는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 있는데요. 그는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기술에만 집중 투자했습니다. 둘째, 민간 산업의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로 빠르게 이전했죠.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전자, IT, 소재 기술이 국방 산업에 직접 활용되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국방 분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현실적인 위협에 맞춰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구체적 위협에 대응해야 했기에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죠. 한국의 방위산업이 앞으로 가장 주력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AI와 무인 시스템입니다. 이미 드론봇 전투체계와 유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죠. 디저트가 나오는 동안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 차량이었습니다. K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무인 시스템은 원격 조종은 물론 자율주행과 표적 식별까지 가능했습니다. 해외 수출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맞춤형 솔루션과 기술 이전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매국의 필요에 맞게 시스템을 맞춤 설계하고 가능한 경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합니다. 특히 우리는 구매국이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방위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6위권 방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8위까지 올라왔고요. 10년 후에는 확실히 톱 5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방어체계, 우주 국방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난 4일간 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KF-21의 우아한 비행, K 흑표의 놀라운 기동성, FA-50의 글로벌 성공 스토리, 그리고 LSAM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이룬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 하늘에서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FA-50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강력한 파트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시에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완성형 전력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아군의 변두리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